누구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동료를 잘 챙기던 김 씨에게 너무 끔찍한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를 살해하고 집에다 시신을 유기해놓고 도망을 다니다가 잡혔는데 그 차 안 트렁크 안에 광주에 살면서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33세 남성 김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자기 혼자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주려고 간식을 챙겨갈 정도로 타인을 잘 챙기고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뭐 친절하기만 했냐? 근무 태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가 좋게 평가하는 사람. 그랬던 김 씨가 회사에서 동료 여성 2명과 친해지게 돼요. 그중에 한 명과는 이제 사귀는 사이까지 됐죠. 다른 한 명과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무도 몰랐던 김 씨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뭐 회사 내에서 작은 논란이 될 만한 문제 같은 게 있었냐?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문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꽁꽁 숨겨놨던 김 씨의 과거까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사건 바로 시작할게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 있었어요. 2013년 2월 4일 밤 11시가 넘어서 이 사람이 되게 늦은 귀가를 하거든요. 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했는데 보통 밤 11시 정도에는 퇴근하고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안 오고 뭐하지 하면서 아들 방문을 열어봤는데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아들 방에 발코니가 있거든요. 안에다가 옷걸이를 두고 이제 밖으로 커튼을 쳐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커튼 뒤로 뭔가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게 사람의 발 같았던 거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커튼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커튼 뒤에 이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옷걸이에 기대어 있는 자세로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튼 밑으로 발이 보였던 거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근데 문제는 왜 아들 방에 이런 여성의 시신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모르게 침입을 해서 여기다 유기를 해놓고 간 게 아니라면 이게 아들과 무관하진 않을 거잖아요. 바로 이 여성이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또 휴대폰은 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의 주인,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실하고 착한 물류센터 직원 김 씨였습니다. 자, 경찰이 신고받고 바로 출동을 해서 이 시신의 신원부터 확인을 해봐요. 사망자는 20살 여성 최 씨였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들 김 씨하고 같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었던 전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최 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종종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사이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 김 씨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잠적한 상태라서 경찰이 일단 아파트 CCTV부터 확인을 합니다. 예상대로 여기 수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4시 54분경에 이 최 씨가 김 씨를 따라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시간 후인 오후 6시 35분쯤에는 이 김 씨가 혼자 집 밖으로 나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손에 이런 스테인리스 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집안에 둘이 함께 있었을 거고 최 씨는 김 씨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또 김 씨는 잠적하고 김 씨가 살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경찰도 빠르게 판단을 했는데 또 되게 빠르게 판단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김 씨의 신상을 조사하다가 어떤 기록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동료를 너무나도 잘 챙기는, 일도 열심히 하던 김 씨에게 남아있던 기록이 뭐였냐. 이미 과거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실형까지 받았던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출소한 지 2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자, 김 씨가 본인 차를 가지고 도주를 했거든요. 바로 차량 추적을 시작하면서 다음 날인 2월 5일 아침 8시경에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되게 늦게 퇴근을 했다가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고 있었대요. 출근길에 우연히 김씨차를 발견한 거예요.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바짝 뒤로 붙어서 추격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검문 검색 중이던 다른 경찰이 김씨차를 확인하고 막 멈추라면서 수신호를 보내요. 여기서도 안 멈추고 계속 도주를 합니다. 경찰도 계속 뒤쫓았고요. 나중에는 도로를 벗어나서 농로를 달리더니 더 이상 차로 이동할 수 없는 길까지 가서 막 뛰어서 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비닐하우스를 지나서 논길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잡힙니다. 계속 이제 본인 소유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 안에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 씨 차를 막 수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차 안에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여기서 경찰이 더 화들짝 놀래요. 이거는 경찰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이 트렁크 안에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살해하고 집에다 시신을 유기해놓고 도망 다니다가 잡혔는데 그 차 안 트렁크 안에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39세 여성 박 씨로 나와요. 이 사람도 김 씨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나중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이 두 여성을 4시간 간격으로 살해했다고 밝혀지거든요. 자, 경찰 조사에서는 이 두 건의 살인 범죄에서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바로 인정을 했고요. 범행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을 다 털어놔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사건 전말로 들어가 볼게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였는지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남 탓을 하는 범죄자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경찰에서 하는 말이 이래요. 내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불행했다. 아빠는 술 먹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가장 역할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생계를 이끌면서 나는 가정에서 배워야 할 가르침과 훈육을 받지 못했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범죄자가 된 이유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아버지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김 씨가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1994년, 그러니까 15살 때 가출을 했다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된 게 공식적인 첫 번째 범죄 기록이 됐어요. 이후로는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고등학교 때도 무단결석하고 자퇴하고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 없이 알바만 하면서 생활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여러 개의 전과를 또 달게 됐죠. 그렇게 5년이 지나서 19살이 됐을 때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말하기도 황당할 정도의 이유로 당시에 사람 목숨을 빼앗았었어요. 경남 진주에 놀러 갔었대요. 가가지고 어떤 여관에서 숙박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해낸 방법이 강도짓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여관에 청소 일을 하던 40대 여성 종업원이 있었는데 돈을 뺏으려고 전화선으로 목을 졸라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빼앗은 돈이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요. 이후에는 이 여성이 신고를 할까봐 두려워서 전화선으로 살해를 했던 거고요. 결국에 이 여성은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살다가 2011년 7월 22일에 출소하게 된 거예요. 출소하고 나서는 이제 광주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살다가 한 달 후부터 전남 장성의 택배물류센터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료로 친하게 지내던 두 여성인 20살 최 씨, 39세 박 씨와 친해진 거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박 씨, 그 도주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연인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연인이 생겼지만 김 씨는 이미 퇴사한 그 최 씨, 집에서 발견된 그 최 씨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연인이 되지 않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김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 먼저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연락을 하다가 호감이 있었다면 양다리를 걸쳤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쪽하고는 사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2013년 2월 1일이 됩니다. 이날이 사건 발생 3일 전인데 최 씨가 먼저 김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뭔가 부탁하는 전화였어요. 되게 심각하거나 무거운 부탁은 아니었고 그 전 직장 동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는데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냐? 이 정도 묻기 위한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연락처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김 씨가 막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돈 받는 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김 씨와 최 씨, 이 두 사람이 여러 번 그 일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월 4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요. 오후 4시 반경에 만났는데 김 씨가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거 돈 받는 거 좀 자세하게 좀 상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 가서 밥 먹으면서 좀 이야기 좀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러게 왜 거길 쫓아 들어가냐?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있을 줄 알고 위험한데 왜 들어가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피해자분의 입장이 돼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 너무 착하고 성실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누가 봐도 나쁜 짓은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고 둘의 관계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었고요. 거기다가 나서서 내가 돈 받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밥 좀 먹자고 하는데 의심을 했을까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아 그래도 이렇게 사는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피해자가 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 씨는 어쨌든 친절한 전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김 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저녁 6시 정도가 돼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돼서 피해자 최 씨가 집에 돌아가려고 딱 했는데 뜬금없이 김 씨가 최 씨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집에 가려는 사람한테 "가기 전에 포옹이나 한번 해 주고 가지."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최 씨는 또 거절을 못하고 포옹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김 씨의 말로는 이때 포옹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욕정을 느끼고 강간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김 씨 진술 바탕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밖에서 나눠도 될 얘기를 굳이 아무도 없는 본인의 집까지 가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목적이 없었을까요? 카페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그냥 밖에서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마치 모든 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도움을 주려고 데리고 왔다가 순간적인 욕정에 우발적인 강간을 했다. 이것과 강간을 목적으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강간을 하고 최 씨가 막 울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봐 내가 갑자기 너무 두려워져서 순간적으로 최 씨를 살해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건 선한 의도였고 내가 욕정을 느낀 건 순간적이었고 강간도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얘가 우니까 나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살해를 했다. 모든 게 다 순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이 이미 사람을 한번 죽이고 12년을 살다 나온 놈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김 씨는 최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선반 위에 있던 보자기를 목에 감아서 살해합니다. 과거의 살해 방식과 매우 비슷하죠. 자, 그러면 최 씨를 살해하고 방에 시신을 유기해 놓고 도주를 하던 김 씨 차에서 여자친구 박 씨의 시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 씨를 살해했잖아요. 나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여친이 알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친이 알게 되면 내가 살아서 뭐 하냐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상 떠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나 혼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애인인 박 씨와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결심인 거지 사전에 박 씨랑 동의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두려워서 죽고 싶은데 혼자는 싫다. 아까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 스테인리스 통을 왜 들고 나왔냐? 여기다가 번간을 피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 다 준비를 해놓고 여자친구 박 씨에게 연락을 해요. 만나러 가는 길에는 철물점에 들러서 노끈 샀고요. 이걸 차에다 숨겨놓습니다. 자, 오후 7시 반쯤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먹어요. 그리고 오후 9시 반경에 인적도문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차 뒷좌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살기 싫다, 인생 왜 이러냐 이런 말을 여자친구한테 여러 번을 했는데 여기서 박 씨가 별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살기 싫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그럼 우리 같이 뭐 점점 이랬어야 하냐고요. 아무튼 김 씨는 이런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얘는 나랑 마음이 다르구나. 그냥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것도 역시 내가 그 자리에서 얘가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도구를 준비해서 가져갔을 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거죠. 동반으로 그런 선택을 하려다가 안 돼서 그렇게 살해를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령 그게 동반으로 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로 죽게 만들었다면 그건 살인인 거죠. 김 씨는 일단 박 씨가 화장실에 간 틈에 노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박 씨가 좌석에 앉아서 폰게임을 하고 있을 때 노끈으로 목을 감아서 당겼어요. 그렇게 박 씨도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해요. 시신을 트렁크에 옮겨 싣고 나서는 그 차를 타고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모텔로 향해요. 여기서 1차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농약을 챙겨서 예전에 살던 전남 담양군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출근 중이던 경찰이 우연히 차 번호를 보게 되면서 검거가 된 거죠. 그 과정은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은 안 할 건데 거의 1시간 동안 시속 180으로 달리면서 도주를 했었대요. 죽고 싶다는 놈이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신 발견되고 나서 이미 2사람을 죽인 거니까 충분히 여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 경찰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종된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또 김씨 DNA를 채취해서 또 다른 살인사건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경찰 조사, 재판에서는 범행을 다 인정했고 또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기는 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범죄 경험이 있고 살인으로 12년을 살다 나왔잖아요. 시신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자신의 공간에 여기서 내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인정하고 최대한 나한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게 낫겠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양념으로 반성하는 태도까지 있어야 한다는 계산까지 섰을 거고요. 자,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건의 살인사건 모두 우발범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하기 전에 노끈이랑 스테인리스 통을 미리 준비한 것도 오로지 살인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도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가져갔을까요? 그러면서 누범 기간에 전 직장 동료였던 최 씨를 살해하고 연인 관계였던 박 씨를 살해한 거, 박 씨의 현금을 훔쳐서 모텔비를 결제한 거, 검문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사실 살려두면 안 될 놈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유족들도 당시에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탄원을 했었거든요. 재판부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유족에게는 사과를 하거나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거나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백한 점, 그리고 불우한 가정 환경, 거기에 김 씨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격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반성하는 태도 보인 거. 자, 이거는 유족을 향한 게 아니라 재판부를 향한 거였어요. 불우한 가정환경. 이거는 유족의 사정이 아니라 본인의 사정이죠. 그리고 김 씨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거. 이것도 유족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딸 목숨을 훔쳐간 놈이지만 살인자 어머니의 적극적인 의지만 반영이 된 건 아닐까. 유족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 반성한 살인자의 상황만 반영된 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2013년 6월 20일에 김 씨에 대한 무기징역 그리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김 씨는 가정환경 등의 핑계를 대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회 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측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과 정서적으로 친근한 2 여성을 포함해서 3명의 여성을 살해했거든요. 재판 내내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계속 가정환경 핑계를 계속 대요. 판결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성폭행 시도에 살인까지 한 살인자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게 되게 답답한 부분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자는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겠지만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